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34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에서는 이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예, 저희 주말에 저희 구독자가 200명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날이 없었습니다. 네, 2,000명 돌파. 네. 아, 그런 거예요? 네, 제가 그런 숫자를 잘 몰라요. 앞으로 여기 파파이스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파파이스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부터는 좀 준비를 잘하고 방송을 해야겠다. 이렇게 반성과 각오를 아무튼 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댓글로 막 제보 같은 것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시민 제보로 네. 심의를 하나 넣고 올 정도로 저희 시민 제보가 참 큰 힘이 됩니다. 네, 제보 참 많이 해주셔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구독자가 1,900명에서 답보 상태였거든요. 1,900선에서 2,000을 못 넘긴 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죠? 네, 근데 이번에 갑자기 한꺼번에 200명이나 구독을 해주셔서 네. 2,000명을 돌파하는 순위도 올랐어요. 순위도 올라가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순위가 99위로 올랐다고. 와. 네. 100위권 진입한 것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말. 저희 무슨 돌잡이처럼 뭐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99위 숫자는 조금 그런데. 예. 네. 왜 나는 좋은데 굿땡? 네. 그렇죠. 굿땡이 또 최고긴 하죠. 최고죠. 예, 굿땡은 정말 나오기 힘든 텐데. 예. 우리 역시 시민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행운의 숫자를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탈곡기는 매일매일 아무튼 신문 방송 종편을 털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KBS, MBC 정상화가 될 때까지 KM 소식을 잘 전해드리고요. 그것 말고도 여러분들의 제보나 뭔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언론 관련된 소식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의 이제 논평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가 내용을 조금 더 많이 알차게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단 KM 소식부터 듣고 오고요. 그리고 KM 소식 이후에 어떤 얘기를 풀어볼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마고 팟캐. 저희는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돌마고 그러니까 KBS, MBC 본부와 그리고 전국언론노조, 민원연 등등 여러 단체가 함께 모여서요. 열심히 캠페인을 했습니다. 캠페인 자체는 참 잘 된 것 같죠? 비교적. 예. 일단은 저희가 만든 피켓이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전략을 짜가지고요. 앞에는 이명박 구속하라로 했고요. 아무래도 그게 요즘 최고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걸로 했고요. 뒤에는 저희가 지금 밀고 있는 적폐이사 6명의 그 행태들을 쭉 정리해서 뒤로 보면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보면 피켓이고 이런 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켓을 이렇게 들고 계셔도 뒤에 읽을 만한 게 네네. 겸사겸사. 네, 저희가 피켓에 약간 신대륙을 개축한 그런 아니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게 참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서 앞에 그 구호를 적고 뒤에 만화를 하나 그려주던가 이렇게 읽을 거리를 마련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거기 뒤에 사실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제가 또 단어를 또 까먹었는데 QR 코드인가요? 그런 거를 이렇게 그려놔서요. 그걸 이렇게 핸드폰으로 대시면요. 동영상, 적폐이사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집회에 쭈그리고 앉아서요. 집회를 듣지 않고 그 QR코드를 찍어서요. 동영상을 보세요. 그래서 동영상이 집회 시간에 동영상 접속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좀 그렇군요. 이게 집회의 집중률을 떨어뜨리는군요. 그럼? 아니 그런데 어차피 집중 안 하는데 이거라도 어차피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발언하실 때 발언이 약간 재미없어지거나 조금 꾸물꾸물할 때 괜히 핸드폰을 만지시다가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나 봐요. 딴짓하다가 이제 구호할 때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서 이렇게 이번에도 했다는 거죠, 그거를. 좋네요. 이번에도 그걸 넣었어요. 그래서 KBS, MBC에서 만든 그 영상, 적폐이사 영상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 아주 히트치지 못해도 이렇게 잔 히트라고 하더라도 중박. 저희는 계속 뭔가 새로운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 발언들도 뭐 그래도 비교적 다른
팀에서 하는 캠페인에 비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 규모가 컸기 때문에 역시 우리 그 LED 차가 최고다 이러면서 근데 영상을 보여줘야 사람이 모이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적폐 이사 중에 이제 퇴출이 가장 시급한 인물을 투표를 받았는데 따라갈 참 수 없는 인기. 저희는 참 강규영 이사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분이 거의 연예인급이잖아요. 지금 하는 행동이 거의 뭐 슈퍼스타급인데 그래도 고영주 이사장을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요. 어마어마해요. 고영주 이사장. 근데 고영주 이사는 확실히 전국구잖아요. 네, 너무 유명해. 네. 저희가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달라고 투표를 해달라 그랬는데 고영주 이사장 판이 거의 꽉 찼어요. 예. 빈틈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야. 아무튼 참 인기를 새삼. 예. 그래서 빨리 물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KBS 직원분들이 막 짜증을 예, 내면서 약간 실망하셨어요. 저희한테 캠페인하다 말고 우리는 고용주를 이길 수가 없네. 그러면서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진정의 PD인가요? 네. 오셔가지고 도대체 고영주를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기획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조우석, 차기환 뭐 이렇게 3명 정도는 묶어줬어야 그래서 한 판에 묶어줬어야 이게 이길 수 있는데. 저희가 차마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고영주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바로 전날 또 한 번 발언을 했잖아요. 고영주 이사장이. 국감장에서. 그 인기가 더 많았어요. 적화 발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게 시간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대통령이 됐으니까 지금 적화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아니, 적화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됐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은 적화되는 길을 갔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뻔뻔스럽게 개별을 늘어놓으십니다. 그런 아니, 말씀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당선되면은 적화되는 게 시간 문제라고 이렇게 대통령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당선되면 않았어요?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또 사드 배치 안 하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말문이 막힙니다. 무슨 재판에서 좀이라도 유리한 형량을 받으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마치 우리의 캠페인을 의식한 듯 그런 훌륭한 발언을 해주시는 바람에 내가 1픽이다. 1등을 노렸어. 이대로 질 수는 없다. 강규영 이사에게 이대로 질 수는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아무튼 시민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진짜 잘 알고 많이 공감해 주시고 그런 것 같다라는 아무튼 그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행사 진행하는 저희 활동가 입장에서 좀 힘든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사들 때문에. 왜요? 저희가 이제 6명의 이사들한테 투표를 받은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판넬을 크게 마련해서 거기다가 이제 스티커 투표를 받은 건데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6명이 다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그냥 붙이고 가시는 게 아니라 붙이다 보니 화가 나죠. 자꾸 판넬을 때려요. 자꾸 그분의 얼굴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진 적도 있어요. 너무 세게 때리셔가지고.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선생님, 참 저희도 동감합니다만은 판넬이 부서집니다. 이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서 참 이런 재밌는 일도 있었다. 판넬이 2번이나 넘어졌던 고영주 이사장은 거의 판넬 부서질 뻔했어요. 다음엔 아예 그런 펀칭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 놓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 제가 저번에 그 아이디어 냈잖아요. 애기들 이렇게 탕 때리면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오뚜기 거기에다가 고영주 이사장 얼굴 이렇게. 그거 했으면 터졌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주말에 이런 일 하는 거 이제 좀 그만하게 제발 좀 빨리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건일 기자 얘기 더 주세요. 진짜 최건일 기자 발언을 돌마고의 슈퍼스타.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최건일 기자 발언이 우리가 이렇게 그 방송으로 할 때처럼 콩당콩당 주고받는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혼자서 발언하는 거여가지고 일단 조금 당황을 하셨어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만담 스타일로 해야 재미가 있는 건데 혼자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쑥스러워하셨고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앞에 너무 비장하게 하셨어요. 근데 앞에 우리 다 위원장들 이런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막 완전히 막 서슬퍼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강규영 이사를
거를 이제 지적할 때는 그런 태도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런 일이 아니에요. 비장한 일이 아니거든요. 되게 시답지 않은 일들이.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재밌게 풀어주시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아무튼 조금 스티브가 되셨군요. 스텝이 꼬인 데다가 옆에 지나가는 우리 인권단체 인권단체들이 이제 얼마나 소리가 큰지 굉장히 천천히 차를 몰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하필 강규영 이사 얘기하는 최건일 기자 발언할 때 최건일 기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계속 해도 돼요? 해야 돼요? 그렇게 두 번이나 중간에 끊고 근데 하시라고. 근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게 큰 소리로 굉장히 고음의 그 규탄 발언을 막 하고 있었어요. 저쪽에서 그 차가. 그래서 우리 소리가 거의 안 들렸거든요. 그래서 최건일 기자한테 정말 죄송했고요. 뭐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어째 상황이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희는 되게 당황했고 죄송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또 이기는 우리 또 현상윤 이사가 그 다음에 정말 이기시더라고요. 그거를. 아주 악을 했으면서 내가 이겨버리라 그러고. 근데 얼마나 말이 청산유수신지 역시 위원장 출신이시라. 노조위원장 출신이시라. 그 현상윤 이사장님 할 때는 음향을 좀 내렸거든요. 그래도 이기시더라고요. 워낙 목소리 크셔가지고 아무튼간에 뭐 재밌었습니다. 얘기 다 잘 됐어요. 시민 여러분들 호응도 좋았고. 네. 시민 발언도 한번 나오시고요. 네. 뭐 이래저래 해서 다 재미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KBS MBC 소식 듣고 오겠습니다. KBS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말을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쉬셨나요?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네. 먼저 우리 고대영 사장님 거취에 대해서 여쭤봐야겠습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KBS 기자들, 뭐 KBS 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도 여러 번 물어봤던 내용이 바로 국정원에게 돈을 받고 보도를 해주지 않았던 그 의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과 더불어서 중국 일정이 있는데 막 놀러가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우리 KBS 조합원 여러분들이 그 가는 게 옳으냐 국정감사장에서 물어봤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정수영 기자님, 이 고대영 사장이 이 일정을 결국은 소화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본인의 금품 수수 의혹, 특히 국정원의 보도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엽기적인 의혹이 펼쳐진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총파업이 2달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거의 도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출장을 오늘 떠났는데요. 결국 오늘 저녁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목은 이제 ABU 아시아 태평양 방송 연합 총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인데 저희가 확보한 바로는 관광성 일정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조합원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고대영 사장이 이제 지난번 국정원 개혁위가 발표한 국정원의 KBS 담당 IO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또 보도를 무마해줬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했던 문건이 확보됐다는 그 내용을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추가로 언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뭐였죠? 네, 국정감사 당일날 27일날 JTBC가 보도한 내용이었는데 10월 27일 JTBC 뉴스룸 고 사장이 보도국장이었던 2009년 국정원 여론 2팀의 팀장이었던 이모 씨가 올해 실시된 감찰에서 월 1, 2회 고 국장을 만났고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도 했다고 진술한 걸 확인한 겁니다. 특히 이 전 팀장은 고 사장과 당시 국정원 대변인이 고등학교 동문이라 가까워졌다고도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간 바로 다음 날인 2009년 5월 8일 KBS에 보도 자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고대영 보도국장 협조라는 보고서가 존재하는데 그 보고서에 소요 예산이 200만 원이라는 기록과 함께 담당자 2명까지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200만 원이 결제된 자금 결산서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뭐 확인도 못하는 내지는 해명도 못하는 사장이 KBS 사장이 오늘 저녁 때 해외를 출국한다는 것이 참 납득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갔군요. 오늘 저녁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 늦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도덕적으로 또 이제 거의 KBS 직원들에게 이제 신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욱 분노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던 우리 KBS 기자 이슬기 기자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국회 직원이 입을 막아가지고 아주 논란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 다른 동료 기자들도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왜 기자 입을 막냐, 굉장히 항의가 거셌었는데 오늘 이슬기 기자가 KBS 기자협회와 함께 국회를 항의 방문한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KBS 기자협회가 국회를 방문을 했어요. 당시에 있었던 사정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항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날 저희 KBS 파업뉴스를 취재하고 제작하고 있는 기자들 다수가 고대영 사장을 상대로 당연히 이제 그날 그 200만 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 진상에 대한 얘기를 해봐라, 해명을 해봐라라는 취지로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 상황에 대한 고대영 사장의 입장, 이런 기회가 아니면 취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국회의 그 방호원이 질문을 던지는 기자를 제지하는 걸 좀 도를 넘어서서 아예 손으로 입을 이제 틀어 막아버렸거든요. 황당한 이런 모습은 사실 매우 그 평소에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니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KBS 기자님 막으라고 왜 기자를 막아? 구대영 사장이 사주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된 어떤 부산의 행사장에서 뭐 기습 시위를 하던 미신고 집회긴 합니다만 기습 시위를 하던 대학생들의 입을 경호원들이 틀어막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빈소에 주문하러 왔을 때 당시 백원우 의원이었죠. 항의를 했죠. 그래서 항의했을 때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는 이런 모습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혹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질문을 던지는 기자의 입을 국회 방원이 틀어막는 모습은 저도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협회가 오늘 입법처장, 국회 입법처장을 항의 방문을 해서 이 과도한 취재 방해에 대해서 해명과 입장 표명을 요구를 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황당한 것은 물론 이제 뭐 항의 방문도 하고 국회에서 뭐 곧바로 그 직원이 또 사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처치하더라도 국회 방원들이 이런 일을 벌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아마 기자들께서 처음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 상황에서 어째서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혹시 이게 뭐 고대영 사장과 그 경영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탁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도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수영 기자께서는? 뭐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국회 방원의 입장에서 국정감사가 차질을 빚거나 방해를 빚는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니었고 아직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국정감사가 물론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 순간에는 전개가 되고 있지 않았거든요. 정해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약간 과도한 게 아니었나. 뭐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아직 보지는 않고요. 질서 유지를 다만 하다가 질서 유지라는 본인의 이제 임무를 너무 좀 충실하려는 의무감에 좀 이렇게 휩쓸린 나머지 우발적인 행동이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나 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면은 또다시 수재가 방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KBS 기자협회는 이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행사 시간을 가질 걸로 봅니다. 뭐 아무튼 뭐 본인 직무를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고대영 사장님이 이런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 또 그 KBS 조합원 여러분들 더더욱 그렇지만은 도대체 이분이 평소엔 뭐하고 사시나 많은 분들이 출근도 잘 안 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사장님 집 앞을 드디어 찾아갔습니다. 부탁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장님 집 앞에 찾아갔던 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고대영 사장의 거주지까지는 저희가 웬만하면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공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행동을 보였다 하더라도 자연인으로서는 또
거주의 자유랄까, 뭐 그렇죠. 예. 사생활을 침해받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웬만하면은 안 하려고 했는데, 국정원도 200만 원 소수 의혹이 나온 뒤부터는 그런 최소한의 자존심마저도 더 이상 발휘하기 힘들 정도로 분노가 커졌고요. 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더 강한 그 카드를 쓸 필요가 생겼다는 판단하에 찾아갔고요. 그래서 10월 27일 금요일 저녁 6시 무렵에 서울 강서구 모처에 있는 고대호 사장의 자택 바로 앞은 아니고 자택이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그 인도 앞에서 저희 이제 소속 조합원들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고요. 촛불 시위를 열었고 평화적으로 또 이제 시간이 밤이니까 주민들에게 뭐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음악을 튼다든지 하는 걸 자제를 하고 뭐 육성 위주로 이제 호소를 했고요. 호소한 내용은 이제 강서구 주민들을 포함한 강서구에 계시니까 주민들이 매달 2,500원씩 수십료 내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방송하라고 모아주신 돈을 고 사장을 포함한 KBS 경영진들이 정권 편에 서서 방송 손재에만 열성하는 데 썼다. 이제 이런 인물이 계속 KBS에 남아서는 방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강서구 주민 여러분도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 함께 나서달라. 고대호 사장 지나가다 발견하면은 어깨 한번 두드리면서 이제 그만하시라. 라고 조언도 좀 해달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현장에 이제 박종훈 기자협회장, 또 이제 PD협회장 함께 오셔가지고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박종훈 기자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뉴스,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이 KBS 뉴스를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저희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 진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뉴스를 망친 주범, 그리고 KBS 명예를 떨어뜨린 바로 그 주범, 그 고대영 사장이 바로 즉시 물러나야 합니다. 여러분께, 이 주민 여러분께도 다 부탁드립니다. 함께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도록 같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또 강서구 시민들 연대 발언도 있었습니다. 아, 시민들이 같이 오셨군요. 강서구에 선거 감시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시민의 눈에 계시는 박민정 씨께서 오셔서 KBS 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좀 쓴소리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정권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으로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언론인들이 철저하게 생활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건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권력의 편에서 그들의 말을 대신하는 마이크가 아니라 정말 공영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방송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조합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류지열 KBS PD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최근에 이제 고대영 사장이 그 국정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그 시기 2009년에 용산 참사라든지 쌍용차 대량 해직 같은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이때 KBS 보도 책임자가 보도를 팔아먹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개탄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 복잡한 사건을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니까 굉장히 더 충격이 크네요. 그런 사건이 보도를 팔아먹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많은 강서구 주민들 또 고대영 사장과 같은 이웃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저희들을 이제 지켜봤는데요. 물론 일부 주민들은 이제 왜 이런 데까지 와서 하느냐는 항의하신 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의 열의 9의 주민들은 고생이 많다. 당신들 뜻을 지지한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 또 어떤 주민은 좀 이례적인 말을 해서 제가 약간 당혹스러웠는데 여기가 고대원 사장이 사는 집 사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구나. 저희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너무 크게 드릴 웃으면 안 되는 말씀은 건데. 없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반응을 보이는 주민분들이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고대영 사장님의 이
불법적 행위가 KBS 파괴 행위가 네, 집값 하락의 아이콘. 따로 부동산 대책이 필요가 없네요. 네. 마침 여쭤보려던 참이었어요. 우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설명해 주셨네요. 예. 오늘 아침에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기사를 좀 본 게 있어가지고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예. 한겨레 신문이 촛불 집회 이제 첫 돌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다양한 영역에 거쳐 진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파업 중인 저희들의 관심을 끌었던 대목이 KBS와 MBC의 그 파업에 대해서 파업은 매우 지지한다는 의견이 36.8%, 또 대체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22.8%로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한 절반 이상 60%가량이 파업에 공감한다라고 답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저희 파업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보여주신 건데 더 많은 국민들이 파업을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숫자도 상당히 힘이 돼서 빨리 싸워서 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뭐 그런 힘을 나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저희도 봤는데 이게 10명 중 6명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충 이제 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나머지 4명 중에 2명만 동의하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2분은 이제 잘 모른다 이런 거기 때문에 6명이면 이게 여론조사 치고는 상당히 큰 수치라는 거를 좀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그 촛불 집회 1주년 때 우리 KBS 조합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따로 또 토크 콘서트처럼 행사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많은 캠페인들 여러 그 사안들에 대해서 캠페인이 있었는데 우리 KBS, MBC와 함께한 캠페인이 가장 인기가 좋았다는 거 이것도 꼭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무튼 여론이 좋다는 점 꼭 앞으로 싸우는데 힘이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번 주 일정이 있으실 텐데 오늘 파업 일정 또 이번 주 일정 특별한 게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저희 본사에 있는 KBS 본부 조합원들이 서로 이제 조를 나눠가지고 전국에 있는 총국을 찾아가서 현지에서 함께 이제 파업을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혀 있고요. 저희 이제 KBS 본부가 본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대구, 부산, 광주, 또 춘천 이런 전국 곳곳에 그 지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부들을 본사 조합원들이 서로 이제 그 지부별로 이제 인원을 정해가지고 찾아가서 현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국민들을 상대로 또 저희 파업의 어떤 목적과 필요성, 동참을 호소하는 그런 활동을 펼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벌써 파업이 57일째를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57일 동안 그 파업에 동참했던 저희 조합원들 모습을 매일매일 사진으로 기록해 주시는 저희 조합원들이 계십니다. 그 조합원들이 그동안 저희 2,000명 조합원들 파업하는 모습을 한 컷 한 컷 촬영해놓은 사진들 중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인생샷, 아주 근사하게 그 원샷 한 사람 얼굴 모습이 근사하게 나온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진들을 모아서 파업 인생 사진전을 오늘 이제 1시부터 KBS 본관에서 펼칠 예정이라서 많은 조합원들이 흥미롭게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참 바쁜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느덧 2달째인데 저희가 조금만 더 하면 우리 KBS 조합원 여러분들과 승리의 찬가를 부릴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이게 좀 힘드네요. 아무튼간에 이번 주에 또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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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네, 곧바로 이어서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물론 KBS, MBC가 양쪽이 늘 긴박합니다만 최근에 약간 이렇게 격주로 서로 이렇게 더 긴박한 상황이 흘러가는데 오늘 또 아침부터 아주 MBC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박문진 그리고 김재철 사장의 집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이제 8시 반부터 박문진 여의도에 위치한 박문진 사무실 그리고 김재철 전 사장, 백종문 현 부사장 그리고 전영배 MBC CNI 사장 이런 분들 제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박문진은 10시 50분쯤 끝났고요. 네 박스 분량이 압수가 됐다고 합니다. 박문진 이사회 회의록, 녹취록 그다음에 이사회에 보고된 문건, 또 컴퓨터 파일, 뭐 이런 것도 이제 일상적으로 저희가 압수수색 때
흔히 이제 그 압수를 하는 물건들이 확보가 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예. 다른 쪽은 지금 현장에 지금 나가 있는데 김재철 전 사장 자택이나 이런 쪽은 아마 또 소식이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군요, 그쪽은. 아직 진행 중일 수도 있고 끝났을 수도 그렇군요. 있는데 예, 아직 전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예. 이게 지금 박문진 그리고 전 경영진 분들인데 뭐 백종문 부사장이 지금 다 현직에 계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이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실시가 된 건가요? 어떤 혐의에 대해서? 네, 그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2010년 3월에 MBC 장악 문건이 국정원에서 생산이 된 게 이제 다 알려졌죠. 그렇죠. 예. 이후에 국정원 관계자와 MBC 임원들이 결탁해서 MBC 방송을 장악하고 또 블랙리스트를 적용한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와중에 수사를 하는 와중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으로 보이고요. 예. 뭐 김재철 사장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당시에 이제 저희 170일 파업도 이제 이분 재임 중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전영배 CNI 사장은 그 MBC CNI 사장은 당시에 이제 기획조정 실장이었습니다. 회사의 가장 요직에 있는 임원이었고요. 또 국정원 관계자와 수시로 만났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분이에요. 예, 이분이 자꾸 지목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백종문 현 부사장 당시에 편성국장이어서 아마 그 PD 수첩 쪽 제작진들 퇴출하고 뭐 이런 과정에 아마 연루가 돼서 지금 압색이 시행된 걸로 보고 있고요. 이후에 뭐 백종문 부사장은 안광한 사장 시절에는 기획본부장을 계속했고 미래전략본부장 이런 걸 하면서 회사의 핵심 요직으로 아마 각종 부당노동 행위 또 제작진과 출연자 퇴출 이런 데 가담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압수수색이 이뤄져서 뭔가 또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저희 지켜보는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김재철 사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뭐 나올 게 있겠느냐 이런 좀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2012년 파업 당시에 저희가 시민들 뭐 그 서명운동도 받고 해가지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저희 빨리 수사해야 된다 이 사람들 라고 했는데 참 그때 검찰 요지부동이었거든요. 그 참 지금에 와서 뭐 너무 늦었지만 뭐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얼마나 말씀하신 대로 압수수색의 그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조만간 이분들도 검찰 소환이 또 될 텐데 뭐 김재철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도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긴 하던데요.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아마 이분들이 평소에 어떤 봐왔던 뭐 성정이나 언행들로 밀어볼 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실상의 직간접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진술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자기가 다 굳이 이런 이 엄청난 방송 장악, MBC 장악의 혐의를 다 뒤집어 쓰고 갈 이유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분이 또 재임 시절에 뭐 큰 집에 갔다 왔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인트 까이고 왔다고 박문진 이사장이 얘기한 적도 있죠. 지금 김우중 성함이 어떻게 돼 있었죠? 그때 당시 박문진 이사장께서도 김우룡 김우룡 이사장입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아무튼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압수수색 오늘 당했다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분이 사실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좀 수사가 급진전됐으면 하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11시 35분 박문진은 압수수색이 끝났고 다른 분들 전 경영진 김재철 사장 포함해서 아직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또 보도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MBC 경영진이 지금 이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해서 이정 정부 하에 노동부에 외압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조사되지 못하도록 이런 또 얘기가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현재 저희 MBC의 기획본부장으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 최기화 본부장인데요. 이분이 2년 전에 2015년 9월에 보도국장으로 계실 때 그 저희 조합에서 발간하는 이제 민실위 보고서라고 뉴스 모니터하는 뉴스를 모니터해서 기록하는 문서가 있는데. 이거를 보도국에 비치된 이거 수십 장을 뭉치게 찢어버리셨어요. 본인의 뭐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뭐 근데 당연히 보도국장 입장에서는 이 문서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비판적인 거니까. 보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문서니까요. 이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또 저희 조합의 민실위 간사 취재 활동에 응하지 말라 이렇게 기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이 했던 것들이 모두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중노위 또 그리고 회사가 그 다시 이의 제기를 한 행정법원 판결 이런 걸 통해서 전부 다 부당노동 행위 인정받았는데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판결은 뭐 지난달에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지난주 금요일에 저 경향신문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 당시에 그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을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이 부분을. 그렇군요. 사실 뭐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인데요. 수십 년째 계속되어 온 어떤 조합의 그 정상적인 견제 감시 활동인데 이거를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훼손하고 시를 못하게 하니까요. 근데 이례적으로 그 중노위에서 굉장히 힘들게 결정을 했고 또 회의를 뭐 한두 차례 더 하기도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MBC 측이 MBC 사측이 노동부 장관과 노동부 고위관료를 만나서 중노위에 좀 얘기를 해라 압력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장관을 만나서요? 네, 당시 이제 이기권 전 장관이죠. MBC 사측에서 누가 만났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뭐 최고위층 임원들이 만났겠죠. 장관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중노위에 압력을 넣고 공익위원들이 굉장히 고심하게 만들고 물론 결과는 다행스럽게 뭐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게요. 회사는 당시에 그 최기화 국장의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이 조합이 어떤 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뭐 검열을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합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검열을 해요? 그리고 뭐 방송에 개입했으니까 조합이 방송법 위반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억지 주장을 벌여놓고 본인들은 뒤로는 이런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 보도를 비판하면 그게 방송 개입인가 보죠. 뭐 그렇습니다. 저분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계속 재밌네요. 참 이런 기만적인 일이 또 폭로가 돼서 이분들은 정말 캐도 어디까지 나올지 이 범죄 행위의 끝이 어딘지 참 근데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MBC 경영진이 이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무뎌진 감이 있는데 사실 이게 엄청난 혐의자. 이게 직권남용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강요한 거고 이게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 있고요. 또 이게 업무방해의 공범이기도 하고. 이거 참. 참 여러 가지로 이 말씀하신 대로요. 이게 사실 한 건 한 건이 다 중대한 사안인데 저희가 10년 가까이 너무 기막힌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게 일상이 돼 버렸어요. 이게 진짜 하나만 일어나도 방송사에서 한 가지만 일어나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러면요. 이 충격적인 이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보도로 봤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또 한 번 충격이 오네요. 참. MBC 경영진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조치를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진상 조사해야 될 거고. 좀 취재를 해보셔야겠죠. 누가 당시에 접촉을 했는지를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참. 반드시 이 부분도 저희가 법적 대응할 겁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죠. 아니 지금 MBC는 그나마 KBS에 비해서 이제 이사도 한 분 더 사퇴하시고 또 보궐이사가 선임이 되셔서 좀 진전이 있지 않느냐 저희 많은 시민분들이 보고 계신데 오히려 노조 입장에서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꾸 이런 기행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고영주 이사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분 정말 전국구 셀러. 지난주 금요일날 박문진 국정감사가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우리 MBC 조합원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있었던 저희 돌마고 캠페인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저희가 KBS MBC 적폐이사 6명을 대상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투표를 했는데 정말 아무리 KBS 이사분들이 용을 써도 이 고영주 이사장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얼굴이 다 가려졌나요? 판넬이 꽉 찼어요. 얼굴을 알아볼 수 저도 없어요. 그날 스티커를 가서 붙였는데 고영주 이사장에게 붙이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 금요일날 하필이면 또 일이 하나 터졌잖아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이사장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일을 정말 많은 일을 아마 의원과 싸우기도 하고 간사랑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래 우리 허유신 국장님이 그냥 몇 가지 좀 요약해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국정감사에 대해서. 그날 이제 전날 그 보궐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이제 안 들어왔죠. 과방위 국감 안 들어왔고 신경민 간사가 위원장직 대행을 했고요. 고영주 이사장이 뭐 다른 내용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다녀오셨어요 또. 그러니까 자유당은 국정감사장에는 안 들어오고
이게 말이나 되는 핵심 증인을 자기네 의총에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 김진태 의원과 삼각김밥을 나눠 먹는 장면도 뭐 촬영이 됐고 막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상당히 물론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도의적으로 사실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특정 정당이 의원총회에 증인을 부른다. 이거는 거의 뭐 고영주 이사장을 당원 취급하지 않는 한 그렇죠. 항범임을 또 실토한 거고요. 크루다 우리의.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신경민 간사가 지적을 하니까 아니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거의 가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 신경민 간사가 이제 정회를 하고 굉장히 흥분을 해가지고 그 고영주 이사장 앞에 가서 뭐 좀 설전이 오가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국감이 파행이 되고 그런 자리에 하는 게 지금 맞다고 봐요? 아니 그쪽에 또 궁금해하니까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시간이 다른 때 가면 내가 찾아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와달라고 해서 그냥 지금 가야 될 자리입니까? 아니요, 그게 못 가야 될 자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좀 보자 그러는데 국회 안에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한테 상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그러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상의를 해야지 그게 무슨 아니 내 소리 하는 거야? 상식으로는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궁금한 게 있다고 좀 물어보겠다는데 거기 안 갑니까?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는 게 맞는가요? 아니 지금 MBC 문제 지금 때문에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못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잘했다고 먼저 얘기했습니까? 못했다고 그러니까 못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지. 예, 뭐 한치도 위축되는 모습이 없었고 그냥 그랬고요.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여당과 국민의당 의원들 질문할 때는 뭐 국정원 관계자 만난 적 있죠?라고 했더니 그 박문진 이사장이 계시는 동안에 국정원장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예, 그거는 뭐 그 사생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왜 그게 사생활이에요? 네네. 왜 그게 사생활입니까? 국정원장과 둘이 할 일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그냥 뭐 만난 겁니까? 아니 국정원장은 전에도 저런 그 애국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이상한 대답을 또 뭐 많이 추궁을 받았습니다. 저희 이제 조합에서 지지난주 취재했던 뭐 갈릴레이 얘기도 나왔었고, 네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게 대법원에서도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나는 갈릴레이가 그 주장했던 것처럼 법정을 나오면서 혼잣말했던 것처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공산주의자다. 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거는 고영주 이사장이 직접 노동조합과 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기자 질문입니다. 질문. 법원에서 문재인 공산주의자 아닌 걸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답변입니다. 갈릴레이 재판이라고 혹시 알아요? 그 당시 태양이 돈다고 할 때 갈릴레이 혼자서 지구가 돈다고 그래가지고 재판 받으면서 끝나고 나서 어차피 처벌은 받겠지만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잖아요. 내 평생을 그렇게 신념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원 판단을 안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징역형이 나오면 징역형 살아야 하고 손해배상하라면 해야 하고. 질문입니다. 그러면 법원 나오시면서 그래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 그러시겠죠? 고영주 이사장 답변입니다. 나는 그러겠죠. 그 박홍근 의원인가 또 질문을 했었죠. 지금 문 대통령이 실제로 대통령이 되니까 적화되는 게 맞냐 우리나라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적화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나마 이분이 소신을 바꿔서 뭐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소신대로 했으면 적화가 됐을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하여튼 뭐 한마디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나마 좀 순기능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뭐 또 실검에 하루 종일 1등 하셨어요. 계속 계세요. 그냥 계속. 그래서 우리 KBS 조합원 여러분들은 약간 억울해하셨어요. 도대체 고영주를 어떻게 이기냐 우리 이사들이. 네. 아무튼간에 참 고영주 이사장. 저희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고영주 이사장이 어떤 또 거취에 관련해서 의사를 표명했냐면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이사직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거취를 또 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궐이사 2명 선임 이후에 MBC 정상화는 좀 급진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 이번 주 상황이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번 주 2일에 이제 박문진 이사회가 예정돼 있고요. 예. 11월 2일에 거기에 아마 지난주에 제출된 그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건이 아마도 처리가 될 그렇군요. 겁니다. 지금 예. 소문에는 그 전에 뭐 고영주 이사장이 그만둘 거라 자진 사퇴 이런 소문들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 이분이 공식적으로 해오셨던 언행에 따르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본인이 이사장석에 앉아서 본인의 불신임안을 의결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끔찍한 상황이 과연 이분이 감당을 하실 수 있을지 거기까지 그것도 관건인데요. 아마 적어도 이번 주 이사회가 지나면 최소한 본인이 그만두지 않더라도 아마 이사장직에서는 박탈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또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또 상정이 돼서 처리가 돼야겠죠. 일단 이번 주에 그 이 논란의 고영주 이사장 관련해서 한 고비는 일단 넘기시겠군요. 노조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기자회견이 하나 있으시네요. 남은 이번 주 일정 소개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문진 이사회가 이제 있고 그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일 뭐 기자회견을 하나 하는데 이게 이제 김장겸 사장이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재직할 때 이 뉴스 영상, 이 방송 뉴스는 영상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영상을 어떻게 영상을 제작하는 또 보도하는 편집하는 이런 지침을 내려서 어떻게 공정한 보도를 방해했는지 이런 증언들이 생생히 내일 공개될 거예요. 그럼 김장겸 사장이 보도국장 시절에 영상에 집중해서 다른 뭐 지침을 내린 적이 있다는 거네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이거를 실행했던 사람은 명상 편집부장으로 재직하는 간부인데 이게 김장겸 사장이 국장, 부장, 본부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거고 실제로 그렇군요. 국장이 지시를 했던 정황도 아마 내일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건지 또 기대가 되네요.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네, 보도 영상에 개입한 것도 물론이고 이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을 대거 또 그 제3노조 김세희 기자 그 제3노조 쪽으로 가입을 종용한. 가입을 종용해? 와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분들을 그냥 철저히 장악한 겁니다. 그런 증언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삼 말씀드리지만은 그 특정 노조에 가입을 종용하는 것도 사실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그럼요. 명백하죠. 알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관련해서 또 소식을 내일 또 여쭤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번 좋은 소식 기대 한번 해보겠고요. 오늘은 여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말고 팟캐. 이번 주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MBC는 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자꾸자꾸 뭔가 사안이 터지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 뭔가가 뭐 압수수색을 하고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언제적 김재철인데 이제서야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법이나 이런 검찰의 조사라는 게 얼마나 진짜 그 원칙대로 되지 않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지난 9년간 사법 권력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왜 이제서야 이게 뭐야? 김재철이 집에 가서 쉬다 진짜 자료란 자료는 다 버리고 모든 거를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사를 해도 전세 만기가 몇 번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좀 저는 별로다. 그리고 진짜 여기 이제 검찰에 보여주기 행태다. 뭐 하긴 하지만 마음이 안 풀린다 진짜. 이제 와서. 검찰 진짜 저 마음 상했다 이렇게. 아무튼 검찰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또 끝도 없기 때문에. 정말 진짜 이 검찰 개혁 우리 적폐 중에 적폐 검찰 적폐 진짜 해결돼야 됩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새 정권 바뀌면 이제 또 뭔가 조금 하는 척만 하다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발. 아무리 그래도 일단 적폐 1순위는 언론 적폐다. 하기는 하시지만. 별로 이렇게 또 믿음직하지 않네요. 과연 그렇게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뭘 발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래도 방문진 압수수색 결과 4박스의 문건 그리고 뭐 하드디스크 분량이 나왔다는 네. 거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죠. 예. 그건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예. 방문진이 너무 그동안 이런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그냥 있었던 아마 것 많을 같아요. 거예요. 자료가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걸 네. 지우지 못하고 어리버리 있었을 그리고 가능성이 박근혜 정부의 있습니다. 특성은 이미 보셔서 알겠지만 청와대에서도 못 치운 자료가 상당하잖아요. 네, 네. 아마 자료를 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도 아마 네. 예. 예. 그래서 조금 기대는 그쪽에 해봅니다. 예. 아무튼 이번 주에 제발 KBS에서도 좋은 소식이 좀 좋은 소식, 좋은 이사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옆에서 그 적폐 이사분들의 뭔가 파격이라기보다는 양심적인 그런 행위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차기환, 조우석 이들이 움직일 리 없고요. 이인호 이사장까지는 좀 이인호 기대하기가 이사장 어렵고요. 예. 그 이원일 이사와 그리고 변석찬 이사 두 분이 좀 마음을 크게 먹이시길 그렇게 지금이라도 나가서 내가 조우석하고 뭐가 다른지 보여주셔야죠. 네. 아니 지금 보시기에도 아무튼 조우석 이사 발언하는 거 보세요. 예. 같은 급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저 같으면 절대 그들과 같은 지금이 마지막 게임입니다. 지금. 근데 이분들이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미 나간 김경민 그리고 MBC의 김원배 이런 유이선 이런 이사분들은 노조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가야 좋은 말 듣는 겁니다, 진짜로. 예. 아무튼 그런 일들이 좀 이번 주에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MBC는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영주 이사장 정말 추앙골을 끝까지 보시겠다고 하니 뭐 제가 말릴 수는 없다. 어떻게 우리가 말리겠습니까? 감이 어찌. 네. 소신대로 하시다가 끝을 보시기를 아무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돌마고 팟캐는 이걸로 끝.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그러면 우리 오늘 무엇을 털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내일 좋은 보도 시상식이 있습니다. 민원연에서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보도를 선정을 하고요. 시상식을 합니다. 좋은 보도를 선정하는 분야는 좋은 신문 보도, 좋은 방송 보도, 그리고 좋은 온라인 보도 이렇게 세 분야로 선정을 하고요. 지금은 온라인 보도라 함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보도, 그러니까 뉴스타파부터 시작해서 1인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보도까지 다양하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7시에 민원연 교육관에서 시상식이 있는데요. 시상식 하기 전날은 항상 이 미디어 탈곡기에서 좋은 보도, 어떤 보도가 선정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보도, 방송, 신문, 온라인 각각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에 네. 이달의 좋은 보도입니다. 예. 이게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게 저희 미디어 탈곡기가 주로 나쁜 보도만 한 달 내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좋은 보도가 많은데요. 우리가 또 너무 나쁜 보도만 소비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보도들을 잘 들어보시면 그래도 기자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 참 뭔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달의 좋은 방송 보도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 선정, 이달의 좋은 방송 보도.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윗선 개입 폭로한 SBS. 9월 이달의 좋은 방송 보도는 SBS에서 뽑혔는데요. 어떤 보도였느냐? 사이버사 불법 정치 공작 개입 관련 보도였습니다. 지금도 아주
화제가 큰. 네, 기자는 4분이었는데요. 김종원, 김태훈, 박하정, 정명원 이렇게 4분의 기자가 함께 같이 네. 취재를 하여서 보도를 해주셨고요. 이게 사실은 좀 8월 말부터 관련 보도들을 좀 내기 시작하셨고 이게 계속 10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9월에 가장 많은 관련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9월에 좋은 보도로 선정을 한 것이고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죠. 이게 네. 8월 30일의 일입니다. 근데 이 당일날 SBS가 좀 눈에 띄는 보도를 내놓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직속 부대인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 개입 활동을 조직적으로 해왔고 네. 이를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에게 매일 보고를 해왔다라는 핵심 간부의 증언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뭐 녹취록 이런 걸로 나온 게 아니라 직접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굴도 다 나오셨어요. 그렇죠. 네.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을 벌였던 군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당시 핵심 간부가 진실을 말하겠다며 SBS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네, 저는 김기현입니다. 그 당시 직책은 제가 이제 단장과 직급은 같지만 부단장 겸 총괄 계획과장을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댓글 공작 보고서는 매일 아침 청와대엔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국방비서관실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에겐 단장이 직접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매일 챗바퀴에서는 참 뭐죠. 매일 정보 보고 그런 거니까. 대북 심리전과는 상관이 없는 대통령 비판 여론 잠재우기, 야당 정치인 비판 등 이미 재판에서 정치 개입으로 판명이 난 댓글 활동이 이 보고 내용에 담겼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의혹은 2013년도부터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 댓글 조작했다, 정치 개입했다 이런 거 다 알지만 증거가 없어서 계속 카더라로만 소비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그 의혹이 제기가 되고 2014년도에 군이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관련해서. 근데 당시에는 뭐라고 발표가 됐느냐? 청와대와 국방부는 관련이 없다. 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당연한 일이긴 한데 참 네. 좀 당황스럽다는 마음은 계속 드는 일이죠. 근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언론 보도도 그 다음에는 쭉쭉 줄어들고 사람들도 그냥 국정원 얘기는 해도 뭔가 사이버사 관련 얘기는 안 하고 네. 이러면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SBS가 원세훈 이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4년 선고받으니까 그 당일날 이거를 동시에 딱 터뜨린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단독 보도를 쏟아내는데요. 이렇게 끌어내니까 다른 매체들이 조금씩 받아쓰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론에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 조작이라고 얘기를 할 때 국정원과 사이버사 이렇게 붙여서 하나둘씩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높게 사서 좋은 보도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사실 이 보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단순히 그 당시에 정치 개입이 있었다라는 그걸 폭로하는 수준을 떠나서 거의 모든 보도에서 이명박 정부와 군 당국이 이러한 공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꼬집었어요. 정말 거의 모든 보도에서.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예를 들면 군 댓글 공작단 청 장관에 보고했다. 이 보도랑 국정원 군 공작 단원에 매달 25만 원씩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댓글 공작 보고서가 매일 아침 청와대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에게는 직접 서면 전달이 되었다는 점을 명시를 했고요. 또 9월 7일 날 군 댓글 지침 김관진이 최종 결재 이런 보도는 제목 보시면 알겠죠. 김관진을 지목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의 실체를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도 알았을 정황이 있다라고 아이 기자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무사도 댓글부대 스파르타 운용 9월 8일 보도인데요. 여기서도 댓글 활동 내용은 부대별로 취합해 기무사 본부로 보냈고 적어도 사령관에게는 보고가 되었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요. 9월 20일자 댓글 부대장이 사이버사 지침 작성 이 보도에서도요. 댓글이 대선이 있었던 2012년 2월 사이버사의 전체 작전 지침이 만들어졌는데 문건 기한자가 국정원과 연락 업무까지 맡았던 심리전단 댓글 부대장이었다. 라는 점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치 공작을 연계해서 하고 있었고 여기에 사이버사령부의 이 댓글 공작도 함께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군도 김미화 공지영 비방물 만들었다. 26일자 보도인데요. 여기에서는 뭐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도 연예인 비방물을 만들었다. 그때 국정원이 막 이상하게 합성물 만든 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청와대에 관여 없이 국정원과 군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작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말이 안 되죠. 네, 라는 군과 의혹을 국정원이 어떤 조직?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SBS는 아예 김관진한테 완전 올인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김관진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를 당하고 이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단독으로 SBS가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가 일어났느냐에서 멈춘 게 아니라 누구 짓이냐라는 거를 정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언론이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맞다. 저희가 좋은 보도상을 선정할 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느냐 이 부분도 보는 편인데 이건 뭐 SBS 이번 보도 같은 경우는 확인할 것도 없었죠. 바로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네, 그래서 좀 이거는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거의 만장일치로. 건너뛰기 어려운 보도죠. 이런 대형 특종은 사실 좀 저희 근데 선정하는 입장에서는 김 빠져요. 줍시다 하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후보로 냈는데 심사위원들이 되게 별 의견 없이 별다른 이견이 줘야죠. 너무 대형 특종이다 보니까 이게 또 종전과 다르게 저 군에서 지금 또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증거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제 군도 스스로 부인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야, 근데 2014년도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참. 이게 참 이 보도에 안타까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우리 아마 알만한 분들은 또 아실 텐데 이 원래 KBS 특종이에요. 처음에. 그렇죠. 그 기무사 김기현님이신가요? 성함이 그래서 저는 이 상 줄일 때 사실은 좀 찜찜했어요. 그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KBS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 때문에. 원래 이 김기현 기자 입장에서는 KBS 기자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나는 일이지. 그렇죠. 엄청 짜증나죠. 특종을 뺏긴 거니까. 뺏긴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그 김기현 사령관이었나요? 아무튼 김기현 씨께서 원래는 KBS로 먼저 찾아갔죠. 그 SBS 보도로 나온 인터뷰를 하려고. 근데 그래서 KBS 기자들이 영상 다 찍었어요. 똑같은 인터뷰를. 다 찍고 보도도 다 만들어놨죠. 그리고 이제 발제를 하고 데스킹에 올렸는데 데스크가 자른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김기현 사이버사 심리전단 총괄 기획 과장. 과장님이시죠. 김기현 총괄 기획 과장님이신데 그래서 KBS 데스크가 이걸 8월인가에 잘랐습니다. 보도 못하게.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대체 당사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가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건지 황당한 일이죠. 이게 지난 8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KBS 노조가 또 이제 파업 돌아가기 직전이었고 이미 그 경영진에 대한 어떤 의혹이나 그 비판 여론이 상당히 이미 물오를 대로 오른 시점이었기 때문에 성명도 내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고대형 체제가 이 정도로 망가져 있다. 지금도 이렇게 다 이미 시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런 특종을 못 내게 한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불리한 특종을 못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논란이 됐었고 결국은 보도가 끝까지 안 나가고 SBS로 이게 이제 넘어갔죠. 공이 넘어갔죠. 예. 이게 인터뷰 이렇게 나온 다음에 소스도 사실 다 이쪽으로 다 집중이 돼서 맞아요. 단독 보도도 SBS에서 다 이게 내놨죠. 참 기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SBS 나왔으니까 SBS 줘야죠.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아무튼 이게 다시 한번 SBS에 좋은 상을 주면서 KBS 경영진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동시에 확인하게 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네. 민원련 선정, 이달의 좋은 신문 보도. 공기업 채용 비리의 민낯 고발한 한겨레. 자, 2017년 9월 이달의 신문 보도는 한겨레에서 받게 됐습니다. 한겨레의 유익은 이민택, 조일준, 최현준 기자 네 분이 받게 됐는데요. 이분들이 탐사보도팀이죠. 이름도 있는데 디스커버. 디스커버 팀이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받게 되었느냐? 사실은 이분들은 뭘 터뜨릴 때마다 거의 후보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너무 자주 오셔서 주시고 저희 민원연에 아예 그 이달의 좋은 보도가 아니고 올해의 좋은 보도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받았어요. 민주시민 언론상인가요? 그것도 이 팀이 한번 받았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
누구냐면은 작년 9월에 최순실 단독 보던 낸 분들이에요. 네, 그렇게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공기업 채용 비리 탐사 보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미 화제가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문제가 네. 거의 해결돼서 지금 대통령이 이 사람들 전부 다 그 취업 자체를 전수조사라고 그랬죠. 전수조사에서 네. 취소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네. 사건이죠. 대통령의 지시를 이끌어낸 보도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수상 여부에 영향력을 이견이 발휘했죠. 없었던. 자, 내용은 일단은 강원랜드의 충격적인 인사청탁 및 채용 비리 정황을 감사원 비공개 감사 보고서 등 근거 자료를 통해서 밝혀낸 그런 보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10월 19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리가 요즘 산자위라고 하는 그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어요. 2013년 강원랜드 부정채용이 전대미문의 범죄행위. 저는 진짜 한두 명 집어넣는 거는 있어도 이렇게 500몇 명 아니었어요? 예, 진짜 놀라운 숫자던데 진짜. 예. 거의 다 그냥 부정채용이던데. 518명 최종 합격자. 간도 커 진짜. 518명이 모두 유력자의 취업 청탁 대상자였다는. 이게 있을 수 있나요? 가능한 진짜. 숫자냐고, 예, 이게. 이게 진짜 국가가 썩어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집어넣은 그 취업 청탁 대상자들이 다 진짜 우리 사회에 쩌렁쩌렁한 그런 유력자. 예. 그 우리 남편 표현으로는 한방구 끼는 사람들.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한방구 끼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의 누군가를 이렇게 청탁을 집어넣은 그런 사실을 이제 밝혀낸 거죠. 청탁자가 얼마나 다양하냐면요. 당시 사장,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은 물론이고 현역 국회의원 연루 의혹이 있었고요. 자유한국당의 권선돈 아니에요. 염경열, 김기선 의원들이 그 대상이었고요. 청탁자가 120명, 청탁 대상자는 62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가 모두 이 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청탁자가 120명인데 청탁 대상자가 625명이니까 한 명당 한 5명씩 청탁을 넣은 거예요. 여러 명을 넣은 대단하죠 진짜. 그리고 그 518명의 합격자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100명 떨어뜨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게. 그게 진짜 아빠 엄마 그 서열로 떨어뜨린 거 아니야. 진짜 서열 매겼을 거예요 아마. 너무 웃기다. 아무튼 우리 활동가가 쓴 초안에는 공공기관이 정치인들과 유력자들의 취업 청탁 놀이터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은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는데요. 한겨레가 권 의원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청탁을 통해서 입사했다고 폭로를 했어요. 컸어요 이게 파문이. 네, 이게 첫 보도였어요. 때부터, 9월 5일 보도였는데요. 제목이 의원 뒷배 없이 공기업 청탁 인사? 보좌관들 상상 못할 일이라는 제목의 권 의원의 보좌관이 입사 자격을 만족시키지 못했는데도 최종 합격했다라는 걸 보도했고요. 최영집 사장이 직접 비서관 채용을 지시한 사실들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요. 권선동 의원 비서관들이 채용된 공공기관들이 모두 당시 지식경제위원회 산하 피감기관이었고 권 의원이 3년간 지식경제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동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그 최민희 의원께서 그 이제 뭐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밀어주는 그 응원해주는 목소리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본인이 피감기관이었던 그 구세에 3년 동안 못 가게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위에 있는 선에서는 이게 지켜졌는데 밑에서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보좌관급이 이게 정말 완전히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피감기관이었으면은 그 기관을 완전히 막 이렇게 조사하고 그야말로 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굉장히 잘 알고 있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보좌관들이 이렇게 채용이 된 거잖아요. 그 공기업에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진짜 자유한국당은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예. 이거 국정감사에서 한번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예, 우리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거를 지금 강원랜드 현 사장하고 그 함승희 사장하고 질의를 하려다가 이게 지금 사실 논란이 된 게 전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에요. 지금 연루된 게 그 문자로 확인되는 문건으로 확인되는 분들은. 근데 이거를 민주당 의원들과 이제 어떻게 엮어보려고. 그러니까 남 탓하려고 했는데 안 엮어들어 해주니까. 그래서 함승희 사장한테 민주당 의원 그 연루됐다는 저 직원 인터뷰 봤어요? 이 질문을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반말하는 거야. 막 이런 이제 원했던 대로 뭐 대화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국정감사장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난장판이 돼버린.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월 15일 날 한 방송 시사 프로에 나가서 강원랜드 직원이 이 소위 그 강원랜드 인사 문제에 대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민주당 유력 실세가 여기에도 있다 하는 언급을 한 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도 다 됐는데 뭐가 이게 안 된다고 못 들으셨더래? 방송 자체를 못 들어. 아니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냐고. 사후에 그런 누군가가 가서 들은 적이 있다고만 받았습니다. 얘기하시는데. 자, 그 민주당 인사가 누구예요? 알아보셨어요?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당연히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인사였는지. 나 강원랜드 직원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그 직원이 누군가 그 확인 절차를 밟도록 했죠. 아니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그 방송에 어떤 강원랜드 직원이 나가서 얘기했는지를 지금도 파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실명으로 되어 있질 않고 그 목소리가 누구라고 내가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설명을 듣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질문을 그 다음 질문하시죠. 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 지금 함소장, 예. 그 다음 질문하시죠? 예. 아니 지금 하면 국회의원 할 때 그따위로 국감 받았어요? 왜? 무슨 태도야 그래? 아니 지금 다음 질문을 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잠깐 듣고 있어요. 왜 목소리를 높입니까?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요? 국감장에 와서 그 다음 질문하시죠?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 내가 왜 반말 못해요? 함 사장. 자, 그리고 이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이야기도 나왔죠. 염 의원이 지역과 서울 보좌진들이 대규모 청탁 명단을 주고받은 정황을 제시하면서 청탁자들 대부분이 2012년 총선 때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라고 한겨레가 밝혔습니다. 예. 현직 의원들의 연루 의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서요. 자유한국당의 한성교, 김한표, 김기선 의원과 이희재, 이강우 전 의원도 부정 청탁에 연루되어 있음을 우리 한겨레에서 또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 한성교 의원. 한성교 왜 우리를 붙이는 거예요? 저희 한성교 의원이 또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때 도청을 건네받은 분으로 또 유명한 분이고요. 그런 힘드시면서 주책을 떠신 분이시죠. 녹취록을 건네받은 분이죠. 우리라고 할 만하네요. 굉장히 우리랑 연관이 깊어요. 아무튼 이렇게 한겨레가 집요하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부정 청탁 연루 내용을 전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서요. 강원랜드의 부정 채용 실태를 계속 고발을 했습니다. 강원랜드 합격자 518명 등 493명이 빽 있었다라는 보도에서 합격자 493명뿐만 아니라 불합격자 200명 이상도 내외부의 지시 청탁에 의해서 선발 과정 시작부터 별도 관리된 인원들이었다라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마비되었다라고 보도를 이게 아까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떨어뜨린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게 떨어뜨렸겠느냐. 네, 맞아요. 그리고 내부 감시를 조정 강화할 수 있는 책임자인 권용수 강원랜드 감사위원장이 오히려 청탁의 최전선에 있었다고 지적을 감사위원장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겨레 분석 결과 강원랜드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청탁자가 120, 아까 말한 것처럼 청탁 대상자 625명, 최종 합격자 모두 여기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딱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거 좀 영화 같지 않습니까? 예, 정말 영화 같아요. 아니 현실이 아닌 것 같아. 다 써봤어. 네. 그리고 이제 강원랜드가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또 이제 밝혔습니다. 한겨레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 16곳을 통해서 정부 지정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감사 자료를 추가로 또 분석을 했어요. 그 결과 부정 채용으로 지적받은 곳이 58곳이고 인원이 578명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합격 내지 임용이 취소된 경우는 14명뿐이었고요. 그마저도 감사기구가 해임 처분을 통고했거나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이후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기관의 부정 채용이 강원랜드뿐 아니고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이러면은 지금 우수수 떨어질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새로운 뭐라 그래야 되나 새로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만 같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일자리 창출 수준이에요. 지금 이 수준이 너무 많은 거지. 이제 이게 보니까 공공기관을 나눠먹게 한 거야. 자기네들이 권력을 가진 그 정권들이 자기의 아는 사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어디 넣을 데가 없으면 다 공공기관에 그냥 돌린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에서 다 학교 취소하라 그랬잖아요. 지시를 내렸잖아요. 지금 한겨레가 보도한 숫자만 강원랜드 500명,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 500명이에요. 네. 합치면 1000명이에요. 네. 다 취소되면 10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야. 제발 좀 정상적인 공공기관이 진짜 공공적인 일을 하고 정권에서 자유롭게 정말 독립돼서 일을 해야 되는 공영방송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말 이 채용에 있어서 그 정말 제대로 해야 해서 공채로 차근차근 그래서 그 기관에 알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정권에서 누가 이렇게 낙하산으로 들어오면 일을 하겠어요? 일단은 완전히 썩어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그 기관을 국가에 헌납하는 형태로밖에 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공공기관이에요. 정권의 그야말로 앞잡이일 뿐이지 국민을 바라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부정채용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보도를 해서요. 9월 26일에는 부정채용이 있었던 공공기관에서 피해자와 부정채용자가 함께 근무하는 등 사실상 피해자 구제에 손을 놔버린 이게 뭐야 이게. 공공기관의 실태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가 부정채용 지시자들 중 최근 5년간 유죄를 받은 사례가 채 10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보도했고요. 실제 청탁자를 밝히지 못해 인사 담당자만 처벌을 받는 현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청탁을 한 놈은 안 걸리고 인사 담당자만 끝까지 자기가 그냥 처벌을 받는 여러 가지 부정 청탁의 부패한 이면을 연이어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찾겠어요? 너무 많아서. 그냥 그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입사한 사람들이 다 거의 그런 거죠. 찾지도 못할 거야.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보도한 것에서는요. 9월 27일 보도인데 하루 먼저 태어나 탈락,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었다. 그다음에 스카이 15점 주고 지방대엔 최저 5점까지 중진공, 채용 때 대학 등급제 차별이라는 보도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학력, 성별, 나이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 배분했다는 사실도 폭로를 했습니다. 이 중진공은 또 기억나실 만한 게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그렇죠. 그분의 부정청탁으로 또 의혹이 있었고 지금 이 방금 말씀해주신 이 보도는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그 떨어뜨린 200명도 다 청탁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떨어뜨렸느냐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학력, 성별, 나이로 줄 세워가지고. 아무튼 이번 그 보도는요. 한겨레 보도는 그야말로 그 한국의 관칙과 특권 이게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사실 이런 얘기는 중국에서나 나오는 얘기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뭔가 이건 중국 비하인가요? 아니 왜냐하면 부정부패하면은 그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맞아요. 오랜 권력을 맞죠. 장악하면서 그래서 지금 시진핑 그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잡겠다고 엄청나게 선언을 하고 계시고 공식적으로 밝히거든요. 당의 부패를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솔직히 이런 우리 스스로의 부정부패를 하나도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다. 중국보다 훨씬 우리가 더 심할 수도 있고 심한데도 그것을 밝히지 않고 마치 겉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고 너가 노력하면 돼라고 계속 주입하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한겨레 이 보도가 굉장히 모든 것을 그냥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보도가 대통령의 그 신속한 지시를 끌어내고 우리 사회의 그 공권력의 부패 를 감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보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한겨레에 대해서 여전히 뭐 환경어 프레임 이러면서 지적을 하시지만요. 사실 한겨레가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집요하게 해내는 발굴 보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보면 이런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민원련 선정, 이달의 좋은 온라인 보도. 핵폐하와 언론의 공모, 그 전말을 밝혀낸 뉴스타파 목격자들.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외로운 싸움 곁을 지킨 미디어 뻐꾸. 이달의 좋은 온라인 보도 9월입니다.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진짜 좋은 온라인 보도 저희가 늘 드리던 거고 하나는 1인 미디어 특별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온라인 보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뉴스타파가 9월 4일에 목격자들 코너에서 보도한 핵피하와 언론의 공모, 원자력과 언론의 돈 거래 이런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그동안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위원회 관련 보도를 말씀드리면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도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은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이라고 있어요. 네네. 이게 그냥 재단이 아니에요. 공공기관이에요. 산자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취지로 설립된 재단이냐? 원자력 관련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설립된 재단입니다. 공공재단이니까 당연히 국민 세금도 투여가 되는 재단이에요. 네. 산자부 산하에 이런 재단이 지난 2년간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7억 7천만 원 가량의 협찬금을 집행해서 35개 언론에 수많은 찬핵 기사를 내보냈다는. 네. 2년 반 동안 이게 더 왜 가치가 있냐면은 올해 7월까지니까요.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나온 찬핵 기사들도 전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까지도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이라는 공공기관이 돈으로 산 찬핵 기사가 나갔다는 겁니다. 신문 보도,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타파가 실제 보도에서 워딩을 이렇게 해요. 보도를 돈 주고 샀다고 해요. 기사 매매 행태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게 왜 기사 매매 행태가 맞냐면 일단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아니 내가 협찬금 집행해서 광고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니? 이런 반응이에요. 진짜로. 별로 잘못이라고 인지를 못해요. 아예. 그래서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도 되게 재밌는 게 인터뷰도 다 친절히 해주고요. 자료를 막 다 친절히 보내줘. 자기네 그 협찬금 집행 내역을. 예, 잘못이라고 인정을 못하고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언론사 35곳이 원자력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원자력 문화재단은 7억 원이 넘는 돈을 해당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게 보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협찬에 대한 부분. 협찬이라는 뜻입니까? 그리고 이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사되는 부분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협찬금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대가성 거래였다. 기사건별 구체적인 돈거래 내역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게 근데 왜 잘못이라고 인지를 못하냐면은 공공기관 같은 데가 다 광고비를 집행하고 협찬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나가고 협찬금이 협찬금대로 나가요. 근데 이제 뉴스타파가 문제 지적을 한 딱 포인트가 뭐냐면은 협찬을 받은 기사면 협찬이라고 나가야 되는데 그 수많은 언론보다 협찬이라는 걸 고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기사가 협찬 고지가 안 되고 아주 몇몇 보도 한 2건 정도가 발견이 됐는데 그 2건 정도의 보도는 어떤 보도냐면 굉장히 기획 기사야. 엄청 길어. 그리고 하루만 나가는 게 아니죠. 막 여러 1, 2, 3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티가 날 수가 있으니까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의 로고를 박았대요. 이게 끝이야. 근데 심지어는 고지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또는 이런 문구를 내보냈대요.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과 함께 조사했다. 사실은 고지를 한 게 아니죠. 이거 외에는 아예 그 언질조차 안 돼 있는 로고조차 안 박혀 있는 찬핵 기사가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도들이 전부 일방적으로 찬핵의 어떤 그 정당성을 이렇게 주장하는 보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도들이 상당히 교묘한 게 우리가 자주 말하는 샌드위치 구성. 그러니까 반론을 넣긴 넣어요. 그러니까 반론을 넣어버리니까 더욱더 이게 돈 받은 기사라고 의심을 할 수가 없죠. 맞아요. 이건 정상적인 보도다. 이건 굉장히 이렇게 정상적인 취재 과정을 거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샌드위치 보도니까 또 마지막에는 늘 찬핵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럼 기억에는 또 찬핵 그 내용만 그렇죠. 예. 아무튼 이런 식의 행태가 나가니까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잘못된 거다. 찬핵 기사를 산 거다. 왜냐면은 협찬이라고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공공기관이 광고를 집행하면 그건 광고니까 누가 봐도 광고. 우리가 보는 자동차 광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요. 한수원 광고가 나간다고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건 기사로 나가니까 정상적인 기사로 나가니까 뉴스타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기죠 사실. 예. 그 읽는 사람들이 광고라는 걸 인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그렇죠. 속이면은 예. 사실. 그래서 이게 우리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하실 때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오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뉴스타파가 잘 보도를 했지만 너무 이미 관행화된. 맞아요. 특히 신문에서는 너무 오랜 기간 이미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안 하는 곳이 없다. 사실 네. 뭐 공공기관 여기에서만 안 할 뿐 뭐 다른 공공기관하고도 이 똑같은 짓을 다른 매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하느냐. 뭐. 그래서 수많은 기관들에서 이미 이런 보도를 너무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타파가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기사 매매 행태라고 콕 찝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그럼 과연 그런 보도들이 아까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처럼 객관적인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아 그래요? 객관적인 정보가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왜곡 사례들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2017년 3월 14일 동아일보 이게 1,100만 원짜리 보도입니다. 와우. 엄청나죠. 1,100만 원이 1,000만 원 넘어가 일단 비싼 기사 축에 속합니다. 가장 비싼 기사가 조선일보가 2,200만 원짜리 받은 게 있어요. 이야. 아무튼 2017년 3월 14일이니까 이미 신고리 오류코기가 논란이 되던 시점이죠. 네네. 네, 그 시점에 찬행 여론전이 한창 일어날 때의 보도인데 이게 동아일보가 뭐라고 보도했냐면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일본이. 그랬더니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22% 증가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뉴스타파가 우리 약간 반가운 이름인데 김혜정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과 함께 이분은 전문가죠. 원안위 위원이니까 이분이 저희 민원연에도 가끔 자문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분과 함께 이런 보도들의 이제 객관성을 분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0년에 비해서 2014년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2010년에 비해서 2014년에 배출량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2012년을 기점으로 전년 대비 배출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확 늘어난 거죠. 근데 그 2012년부터는 다시 줄어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2014년까지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은 2010년보다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추세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는데 툭 떨어지는 곡선이 그려지는데 아직 201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비슷한 짓을 계속 반복하면 얘네가 장난을 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야 2010년보다 2014년이 높아. 그러니까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보도가 나가면은 그런데 2012년부터는 줄고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줄어들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야 이거 봐. 원자력을 사고 났다고 중단했더니 2010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아졌잖아. 이런 식으로 보도가 계속 나는 놔두면은 계속 높아질 그렇죠. 것처럼. 네. 이런 식의 보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사례 하나만 소개해드렸지만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기사 매매 행태와 더불어 심지어는 기사 돈 주고 산 게 정보마저 틀리다. 상당히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태에서 공론화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논란이 크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목이 집중된 찬반이 확고하게 이렇게 나뉘는 사안에 대해서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굉장히 왜곡된 보도가 심지어는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돈 많은 공공기관이 돈 주고 산 그런 보도로 인해서 여론이 폄훼됐다. 여론이 왜곡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잘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목격자들이라는 코너로 나가는데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우리 독립 PD들이 쉽게 말해서 외주 제작 형태로 나갑니다. 뉴스타파와 협력을 해서 그래서 제목은 목격자들 폭로 원자력과 언론의 돈거래라는 제목으로 나갔고요. 제목 좋네요. 네, 우리 남태재 PD님과 김지음 작가님이 제작을 하셔서 내일 시상식에 수상자로 오게 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인 미디어 특별상을 수상한 미디어 뻐국 이병국 님입니다. 미디어 뻐국. 이분이 2014년부터 반올림 삼성 반도체 LCD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 반올림과 함께 꾸준히 그 소식을 전달했는데 특히 2015년 10월에 삼성이 또 한 번 산재 인정을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피해자 여러분들과 반올림 시민 여러분들이 강남 그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셨죠. 2015년 10월부터 이 그 노숙농성장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꾸준히 현장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병국님께서. 그래서 사실 이 반도체 투쟁이라는 게 반도체 직업병 투쟁이라는 게 삼성이 어떤 데입니까? 이 거대 자본과의 투쟁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립돼 있었어요. 그리고 여론전에서 완전히 지고 있었단 말이죠. 삼성 반도체 피해 노동자 관련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안 나와요.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검색해야 합니다. 오히려 올해 1월부터는 어떤 보도가 나왔느냐? 이 논란은 이제 끝났다. 삼성이 모든 보상과 사과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보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올해 초에. 왜 그러냐면 실제로 삼성이 그런 보상 절차를 돌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제 보상 절차, 사과 절차, 그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거를 마련하라고 조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조정이 권고안을 전부 무시하고 삼성이 독단적으로 한 보상 절차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보도가 안 돼요. 맞아요. 예. 이게 민원연이도 한 적이 있어요. 올해 초에. 예. 민원연이 저희가 언론 보도를 모니터하면서 이게 사실은 조정이 권고안을 무시한 삼성의 독단적인 대처다. 이렇게 저희는 지적한 적이 있지만 거의 보도가 안 됩니다. 오죽 보도가 안 되면 그런 보고서를 써야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1인 미디어만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특히 지난 8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있었을 때 이 미디어법국의 영상이 하나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그 이재용 재판이니까 보러 가셨어요. 그래서 LCD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뇌종양을 앓고 있는 우리 피해자분도 가시고 또 피해자분의 어머니도 함께 하셨는데 그 재판을 보러 기다리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너무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퍼부어서 이건 진짜 방송에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너무 심각해서 이재용 결심 공판을 기다리는 중에 삼성반도체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가는 극우 단체 회원들. 아이고 잘났다. 2점 받아 이거 밀어여라. 아이고 20억 받아야지. 아니야 보상금 다 받아 처먹고 더 받아.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 뭐야? 다 받아 처먹고. 뭘 말을 함부로 했냐? 뭘 함부로 해? 야 10억이 적어가지고 이거 개지랄 또 하냐? 왜? 백만기한테 가 받아라. 저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만기한테 가 받아라. 우선 이거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디어법국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채널 다 있으니까 미디어법국이라고 검색하시면 다 볼 수 있어요. 너무 심각한 폭언들을 퍼부어서 우리 그 환자와 환자의 어머니께서 너무 상처를 받으셨죠. 정말 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 뇌종양으로 투병하고 계신 우리 환자분께서는 그 병의 영향으로 인해서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온몸으로 이제 오열을 하시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 미디어법국이 또 현장에 있어서 그걸 보도했는데 사실 1인 미디어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이 잘 화제가 되는 경우가 드문데 그 영상은 아주 파급이 커서 타 보도에도 나왔어요. 메이저 언론에도 나오고 다시 한번 여론의 환기를 시켰던.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2015년부터 참 보도 안 되는 그런 피해자들의 상황을 열심히 보도해줬다는 공로를 인정해서 1인 미디어 특별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저 매체들이 가져다 쓸 때 이게 미디어법국 영상이라고 언급하나요? 잘 안 해주죠. 좀 언급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너무 양심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갖다 쓰면서. 잘 언급을 안 해줍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국님께서 또 내일 시상식에 와주시니까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상식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보도 이번 달 그 9월에 온라인 보도상 좋은 온라인 보도상 뽑을 때 진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뉴스타파와 이 두 라이벌 지금 미디어법국 둘 중에 지금 둘 다 줬다고 뭐라고 이제 막 굉장히 힘들어했지만은 사실 이게 뉴스타파는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 보도에서는 또 거의 무슨 절대 강자 대기업이죠? 네, 대기업이에요. 이들을 이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1인 미디어들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분들을 같은 선상에서 지금 심사를 하다 보니까 늘 1인 미디어의 보도들은 굉장히 화제가 되고 많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원소스 같은 거잖아요. 아주 짧은 영상들이 다른 거의 모든 매체에서 이용해서 그것을 우리 백남기 논민 그때도 그 미디어몽구가 찍은 영상이 굉장히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진상규명이 어려웠죠. 네. 그런데 그런 정말 현장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그들 바로 앞에 전선에 서서 그 사진을 찍는 사실 그렇게 따라다니는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노상부터 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행위와 뉴스타파나 이런 이제 매체에서 뭔가 이렇게 다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달라서 이 둘을 같은 연장선상에서만 이렇게 동등하게만 놓고 하다 보면 자꾸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이번에도 많이 했고요. 미디어법국에게도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뉴스타파 보도에서도 이번에 또 특별히 우리가 목격자들 팀에게 상을 드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타파에서 그 다른 보도보다도 뉴스타파 여러 이제 최경영 기자나 뭐 김경래 기자처럼 어떻게 보면 그 KBS 출신들 굉장히 저널리스트로서 인정받았던 분들이 하는 그런 예전에 마치 지금 게다가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최승호 PD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PD 수첩 느낌이 드는 그런 전형적인 시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제 뉴스타파 안에. 근데 목격자들은 정말 독립 PD들이 하시거든요. 재밌어요, 그래서. 예. 근데 저는 이게 훨씬이라고 말하면 좀 비교 괜히 뭐 누군가를 한 건데 너무 좋다. 목격자들이. 그리고 뉴스타파에서 이렇게 독립 PD들과 협업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 항상 지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방송이 그러니까 이 코너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탈핵 관련된 내용을 꾸준하게 해주신 그 PD님의 의지도 굉장히 고맙다. 남태재 PD님이 정말 꾸준히 이 탈핵 문제에 대해서 그 원자력 그 찬핵 세력의 교수들이 막 자유한국당 토론회 이런 데 나와서 했던 주장들을 전부 다 반박한 목격자들 프로가 또 있어요.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뉴스타파 자체가 굉장히 이 주제에 탈핵 관련된 주제에 그동안 그러니까 환경을 굉장히 중시해요. 뉴스타파가. 그래서 이 주제를 꾸준하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줬고 결국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뭐 신고리 원전 이럴 때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언론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우리가 여론전을 하기는 어려웠다. 이게 그 사실 제대로 아직도 국민들이 그 탈핵에 대해서 다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핵을 해야 된다, 원전은 안전하다 이런 게 여전히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는 어떻게 신화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사회인데 이것을 깨기 위해서 뉴스타파 굉장히 그동안 꾸준하게 관련 보도를 내놔줬기 때문에 이번 보도가 정말 너무 두 개 다 좋았다. 온라인 보도가 생각이 들고요. 국민 세금으로 국가의 그 정책을 홍보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공익 광고를 만드시든가 정상적으로 그 자기네들의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언론에게 할 때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정말 언론이 스스로 움직여서 기사를 쓰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세금으로 기사를 계속 돈 주고 이렇게 사고 팔면은 어떻게 보면 언론계 자체가 썩잖아요. 그러면서 그 반대되는 의견, 정부의 의견과 반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만 홍보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예를 들면 요번에 탈핵 문제도 보면 그러면은 양측의 이야기를 똑같이 다뤄주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반대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는 묵살하고 은폐하는 행태가 동시에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형태 어떠한 그 방식이든 내용이 무엇이 메시지가 무엇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정부가 이렇게 돈을 주고 언론을 매수하는 행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아주 노골적인 행태예요.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노력해서 하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다 돈으로 그냥 다 퉁쳐버리는 그런 행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전반적으로 각 분야, 각 부서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내서 제도를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신문이라 하더라도 캠페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협찬을 받았다는 것을 밝혀서 국민들이 이게 객관적인 보도가 아니고 협찬 받아서 쓴 것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적혀 있는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게 홍보 대행사에서 이 행동을 해주거든요. 홍보 대행사에서 이렇게 보고서로 노동부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니네 돈을 받아서 이런 일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한마디도 이게 집행했다는 어떤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요. 홍보 대행사가 거짓말을 해도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주고 쓴 게 아니고 그냥 쓴 보도자료로 보고 그냥 일상적으로 쓴 기사도 이게 나의 어떤 내가 해서 한 거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기사들도 굉장히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가 뉴스타파를 통해서 제대로 탁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 말고도 그 원자력재단 말고도 너무나 많은 거의 모든 정부기관들과 그 산하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언론을 매수해서 보도를 내고 있는 이런 행태가 있기 때문에 보도뿐만 아니고 모든 그
연예 프로그램들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국민들께 이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정부가 언론을 매수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의를 해서 제도 마련하는 것까지 이번 정부에서 꼭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오늘 미디어 탈곡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저희 저녁 7시에요. 공덕동 저희 민원연 교육관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쳐보시면 나옵니다. 서부지방법원 그러니까 공덕역과 애호개역 사이에 있고요. 저녁 7시에 오시면 누구든지 오셔서 그 기자 세 분 더 옵니다. 3분만 오시는 건 아니고요. 2-3분씩 막 이렇게 오시거든요. 각 사에서 요번에는 미디어 법국도 오니까 기본적으로 4명은 꼭 오겠죠. 그래서 4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오셔서 오늘 얘기 들으시면 좀 더 뒷이야기 나 이런 거 정말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듣고 궁금하신 분들 내일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미디어 탈곡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